투자자들끼리 셋 다 NC에 대한 의견이 하나로 통일됐고. 네, 통일됐고 근거가 똑같았어. 그래갖고 셋 다 거기에 셋이 포지션이 2, 300억이었어요. 제가 한 3, 40억. 하이, 안녕하세요. 게스트예요? 저 지금 너무 당황스러운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 약간 PD랑 그냥 가볍게 얘기해보는 좀 시간을 가지려고 원래 화면 밖에 있다가 제가 갑자기 데리고 왔어요.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동강님이랑 함께 일하고 있는 최 PD라고 하고요. 이게 얘기하는 건가요? 가족사까지 얘기. 다른 분야 전공하고 있다가 동강님이랑 같이 금융을 한번 혁신해보고자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해볼 주제는 뭐죠? 오늘 자, PD들이 질문 가지고 있는 게 좀 있어서 그 부분을 형님께 바로 물어보고 듣는 시간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제가 네. 조선주 주주기 때문에 네. 제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항상 볼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내 책임 묻는 거 아니지? 그런 거 투자는 본인한테 그치. 저는 제 근거를 나름 가지고 했는데 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쭤볼 게 너무 많아가지고 아니 너도 구독자였으니까. 그렇죠. 근데 그것 때문에 영향받아서 매수 버튼을 눌렀다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치. 해운주의 전망을 미리 봐서 네. 조선주의 전망도 점쳐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글로벌 해상 운송 물동량에 대해서 물동량 전망을 민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었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조선업에 대해서 과거 한 제가 1, 2년 전에 관심을 많이 가졌던 적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실제로 매수를 했던 이력이 있는데 글로벌 해상운송 물동량 전망에 대한 내용은 사실 제조업 지표를 좀 많이 팔로우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들고, 그리고 물동량이라는 거는 경기의 호황이랑 많이 맞물려 있잖아요. 경기가 좋을 때는 투자를 많이 하면서 건물을 막 증축하고 도시를 개편하고 고용이 늘고 물동량이 늘어나고 그런 게 기본 순환 구조잖아요. 올해 물동량 전망은 리오프닝 그리고 러우 전쟁 그 정도밖에 저는 떠오르지 않고, 그러나 주가 관점으로 본다 그러면 우리가 과거에 현대상선 케이스를 본다 그러면 주가가 10배 가까이 뛰는 시점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하면은 코로나 때 공세도 있었고 네, 거기서 우리가 병목 현상이 일어났잖아요. 그쵸, 네, 그쵸. 그러다 보니까 해상운임료가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 특이 케이스에서 주가가 폭발적으로 상승하는 이 경험이 우리가 있었는데 그래서 주가가 어떻게 오르냐라고 저는 예측할 때는 경기 사이클을 보는 거는 누구나 보고 있기 때문에 주가의 예측 수단으로는 굉장히 항상 뒤처진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수혜주 문화에서 뻗었다. 근데 그 사건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사람들 어차피 락다운 돼서 인력도 부족한데 근데 어쨌거나 우리 배 타고 한국으로 넘어와야 되는데 뭐 유럽에서 한국 배 보내려면 한 달 걸리던 게 뭐 6개월 걸린대. 그럼 돈 더 주고 수혜 보는 회사 누구야? 거기서 이제 현대항상 떠올린 사람은 돈을 많이 버는 거고 이제 떠올리지 못하는 사람은 돈을 못 버는 거고. 근데 그걸 떠올리려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러우 전쟁, 리오프닝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고 조선업의 선행산업으로서 해운산업을 떠올릴 수 있는 기본 지식이 있어야 그걸 사건을 인과관계를 이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핵심적으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아마 조선업도 그런 식의 사건들이 있어야 저는 오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책적인 면이나 단순한 사건 하나 경기가 호조 그 수주를 잘 받는다 이런 걸로는 주가가 폭발적으로 지금 오르기 힘든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럼 정리를 해보면은 글로벌 물동량 같은 거는 너무 다양한 이슈들이 엮여 있고 네, 주가가 오르는 데는 경기 사이클을 예측하는 것, 경기 순환 구조를 이해하는 것만으로는 아마 부족할 수 있다라는 생각. 그 오히려 참고한다면 제조업 지수 같은 걸 통해서 그렇죠, 넓게 파악할 수 사고해보는 있는 부분. 거고. 근데 그 부분에서 리오프닝을 떠올리고 러우 전쟁을 떠올리면서 조선업을 잇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해운업을 조선업의 선행산업으로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러우 전쟁, 중국의 리오프닝을 지금 조선업이랑 이으려는 시도라고 보여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좋은 투자자? 네. 네, 성격이라고 보고, 다만 이제 이런 것들이 중첩됐을 때 지금 수혜주 운하에서 뻗었다. 그래서 지금 물류가 오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대. 그럼 거기서 주가를 수혜보는 기업이 어디가 있을까? 수혜보는 기업 어디야? 라고 찾으면은 그런 데서 훨씬 폭발적인 수익이 나오는 거라고 생각하고, 조선업 하나만 뭐 깊게 판다고 아는 게 아니라 깊게 파다가 해운산업으로 확장하고 해운산업을 매크로 환경이랑 있고, 네, 그리고 어떤 특별 이슈까지. 네, 특정 이슈가 확 역사적으로 남는 시점, 그런 사건들이랑 바로 순간적으로 이을 수 있는 게
게 스마트머니에 저는 들어갈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글로벌 해상 운송 물동량 전망 자체는 올해 경기가 좋지 않을 거다라는 전망이랑 비슷하게 생각하고, 그러나 그게 조선업을 예측할 수 있는 지표로서는 부족하다는 의견을 갖고 싶어요. 물동량 전망은 워낙 다양한 조건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무역협회에서도 이제 그 지표를 항상 발표하는데 그것만 보고도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논문을 예전에 제가 찾아본 적이 있는데 AI 형태로 이 텍스트들을 막 수집해가지고 해운업의 전망에 대해서 이제 막 그런 걸 해석하는 자료를 본 적이 있는데 저는 그게 더 정확하다고 생각했어요. 해운업과 밀접한 어떤 텍스트들을 얼만큼 정량화해서 많이 뜨는지 뭐 이제 그런 것들로 모델링한 걸 본 적이 있는데, 준호님의 전망을 한번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저요? 저는 중국 리오프닝 부분에 대해서 네. 이미 많이 다들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줄어드는 게 남아있지 않을까? 약간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가 줄어들죠? 해상 운송 물동량 전망치가 지금 어떻게 보면 가장 피크인 것 같고 네. 그게 다 이미 반영돼서 운임지수 같은 게 결정됐을 거고 네. 오히려 이제 실제로 리오프닝이 진행된다고 하면은 힘이 빠질 거기 때문에 네. 그런 걸로 인해서 결정되는 저희 컨테이너선 지수, 운임지수 같은 것들은 네. 그 이어서 빠지지 않을까. 사회나 경제적 현황을 1차원적으로만 파악하면은 흐름에 뒤처지게 된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세세한 공부가 필요할 것 같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네요. 요약을 해주셨구나. 맞죠. 저희가 하고 싶은 말이 사실 계속 그거였던 거니까. 네, 우리들의 대화를 많이 이야기해 주셨고. 항공주도 말씀하시는데요. 항공주는 어떻게 보시나요? 아, 항공주? 저 항공주 옛날에 비행기 타면서 제가 돈 벌고 나서 비즈니스 클래스를 처음 타볼 때 와우. 대한항공의 수익은 언제 날까? 그 이코노미에서 날까? 이 비즈니스에서 날까? 퍼스트에서 날까? 궁금해서 찾아본 적이 있는데 실제로 돈 되는 건 비즈니스석이 되게 많다 그랬고, 그러나 기업의 그 항공주의 가장 큰 이윤에 영향을 주는 거는 유가였어요. 유가가 저유가일 때 이익이 한번 크게 나고, 고유가가 되면은 고유가일 때 운임이랑도 관련이 있었어요. 왜냐면 비행기로도 물류를 많이 나르잖아요. 그 환율도 되게 중요하던데요. 그 비행기를 대부분 뭐 빌린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 대금을 다 달러로 내야 되는데 맞아. 환율이 갑자기 치솟으면은 내는 돈이 갑자기 늘어난다고. 맞아. 지금 항공사 제가 알고 있는 이슈만 해도 뭐 대한항공, 아시아나가 합병안이 많이 계속 이거 지금 각국 그 독점 규제 기관에서 검사 중이고, 그거 말고 저가항공 LCC들은 또 이미 가격이 오를 대로 올랐죠. 이번에 맞아. 일본이랑 그런 데에서 사람들 미친 듯이 많이 다니면서 다 반영됐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항공주는 굉장히 피곤한 산업이라고 생각이 들고, 항상 그래서 M&A 이슈일 때 많이 주가가 들썩거리는 게 그런 이유 때문인 것 같아요. 기본 산업 자체로는 이익을 엄청 보기 힘든 산업인 것 같다라는 개인적인 생각 때문에 항공주를 편입하는 걸 꺼려했어요. 되게 대외적인 환경 이슈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많이 들어와 계시거든요. 몇 분 계시죠 지금? 5조 5억 명. 그러니까 주가가 아닌 지표들도 차트적인 해석이 필요하냐라고 적어놨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운임지수, 컨테이너선 운임지수, 벌크선 운임지수 같은 것들도 결국엔 추이를 보면은 다 그래프로 나타나잖아요. 네. 그럼 그런 그래프들도 결국에는 수요와 공급 가치 균형 때문에 맞춰지는 거니까 네. 그것도 차트적인 해석을 또 가미해서 볼 수 있는 건가라는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그 차트를 잘 보는 사람들은 그럼 그런 지표들의 움직임 변동성도 어느 정도 기술적인 해석을 통해서 예상할 수 있는 건가 싶어서요. 저는 그렇진 않다고 생각은 하는 것 같아요. 아까 이야기했던 제가 중요시 여기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제가 운임지수 지표를 차트를 띄워놓고 본다라고 할 때 어떻게 보냐면, 예를 들어서 정고점에 운임지수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시절에 영향을 줬던 이슈들, 기업의 환경, 그런 것들을 훨씬 더 많이 보고 대외적인 환경을 먼저 체크하거든요. 그걸 가지고 현재랑 대조하는 방식을 쓰는 거지, 대조군에서 과거 운임지수의 고점, 현재 운임지수의 시점이랑 했을 때 그때 상황과 현재 상황을 비교를 해보면은 1차적인 저는 논리가 형성되는 것 같고, 그 다음 제가 경기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주가를 뭐 운임지수가 오를 수 있는 환경이다 라고 하면은 뭐 주식을 살 수도 있는 거고, 그럼 저는 그런 부분에서 차트라고 해야 될지 그냥 단순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기술적인 관점은 아니다라는 생각. 그 정고점 운임지수를 위해서 어떤 환경이 구축돼야 될까, 거기에서 내가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하게 보는 부분인 것 같아요. 지표의 시점만 그렇죠. 네, 해석의 제 여지에 두는 거고, 그 지표에 영향을 준 대외적인 환경에 저는 집중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와우, 고봉법 하나 댓글 왔는데요. 그러니까 조선업 훼손되는 사이클이 있고 환경 규제에 맞물린다. 그래서 기자재들 돈 번다. 탈 세계화로 톤마일이 늘었다. 그래서 해운선사들이 돈을 많이 벌고 원자재 사이클이 더 갈 거다. 뭐 탱커는 어떨 거고 벌크는 어떨 거고. 그렇죠. 다 이미 사실 시장에서는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고 가격에 반영되고 있고. 나 그 영상 찍은 적 있는데 기억이 안 나네. 그래서 LNG선으로 맞아요. 갈기다. 그 이미 다 이제 맞아요. 처음 소식 나왔을 때부터. 맞아. 저 내용을
제가 그 여의도에 있을 때 찍었으니까 거의 2년 됐죠. 그죠. 한참 됐죠. 맞아요. 그때 욕 많이 먹었어. 제가 리서치한 걸 그냥 공유했을 뿐인데 그때 기준으로는 진짜 많이 올랐었잖아요. 실제로 조선업들 제 기억으로는 그때 기준으로는 상당히 많이 오른 걸로 알고 있고. 그때 많이 기억이 안 나는데 저도 많이 빠지게 됐어요. 댓글 읽어줘서 고맙죠. 댓글 달아주셔서 저희가 더 감사하죠. 네. 구독자 친화적인 채널. 세 번째 질문. 네. 매수 근거 지표가 여러 가지인 경우가 있어요.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매수를 했는데 그 중에 이제 그러면 하나가 훼손됐어요. 제가 예상했던 방향이 다 있는데 여러 개 중에 하나라도 그럼 훼손됐을 때는 그러면은 매도를 결정해야 되는 걸까? 계속 고민이 되더라고요. 저는 결국 핵심 근거가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걸 중심으로 움직이지 않으면은 주식은 매 순간 샀다 팔았다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네, 그 부분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필요하다. 네,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거. 예를 들어서 정책이 새롭게 열리면 매수할 거야. 그럼 안 열리면은 그때까지 안 사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조선업에 대한 지원 정책이 나와야 매수할 거야. 그럼 하나의 기준점? 네, 좀 그렇게 저는 이건 뭐 예시지만 좋은 예시인지 모르겠지만 왜냐면 경제 지표라는 거는 무수히 많은 환경에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반드시 훼손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핵심 기준을 저는 뭘로 잡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 여러 가지 지표들을 참고했더라도 그 중에는 단연코 하나의 코어한 근거가 있어야 되고 네. 그게 훼손됐으면 파는 거고 아니면은 가는 거다 이렇게 네. 해석하면 되는 거죠. 어디에 가치를 부여해서 미래를 생각하느냐. 맞습니다. 네, 그 부분이 확실하게 있어주면 저는 될 것 같아요. 김종님께서는 하나 훼손되면은 비중을 조금 조절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도 좋은 방법이죠. 이번에 테슬라가 주당 100%까지 떨어졌었잖아요. 실적 발표하면서 그 전후로 해가지고 엄청 미친듯이 다시 주가가 네. 올라갔죠. 근데 그 케이스를 보고 제 지인분은 그러니까 그런 우량주들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과매도가 되면은 그때 매수만 하면은 안정적으로 수익이 날 것 같다. 다른 종목 할 때보다도 오히려 더 수익을 볼 확률이 높지 않겠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을 발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되게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개발자셨기 때문에 어떤 조건들이 있으면은 그런 걸 만족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런 종목들이 가지는 공통적으로 나타내는 특징들이 있을까. 걸러내기만 하면은 높은 수익률을 볼 것 같으니까 확률로. 그렇죠. 보통 엔지니어분들이 퀀트적인 관점이고 그런 관점으로 많이 주식을 접근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어떤 패턴을 찾으려고 그러고 동일성을 찾으려고 하다 보면은 실제로 9번 맞다가 한 번에 다 망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9번 내가 테슬라 같은 걸 재매수해서 자산이 10배, 100배가 됐어. 근데 어느 시점에 노키아가 걸렸어. 그냥 망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중요한 부분이 일단 될 수 없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작동할 수 없는 거다. 그쵸. AI 요즘에 이슈 되기 전부터 10몇 년 전부터 주식시장에 AI가 있었던 시장이잖아요. 그렇죠. 엔지니어들이 가장 빠르게 기술을 접목시키고 싶어 하는 게 주식시장이란 말이에요. 바로 돈 벌 수 있으니까. 네, 그랬으면 구글이 가장 큰 헤지펀드 회사여야 되고 투자 회사여야 되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될 수 없다. 단순 지표 하나만으로 주식시장을 이해하기 너무 힘든 것 같고 과매도라는 기준도 사람마다 다르게 해석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누구는 RSI 몇 이하 매수 그게 과매다라고 정의하고 누구는 MACD 어쩌고 할 때 매수하고 누구는 구름대가 어쩌고 하고 네. 머리 아파 듣기만 해도. 네 되게 다양하게 이 과매도라는 걸 해석하기 때문에 어려운 것 같아요. 저기 강창호님께서 질문해주신 것도 한번 얘기해볼까요? 천연가스가 과하게 내려갔다라는 생각 과매도라고 생각하시면 올해 똑같은 건가요? 지금 이 질문도? 그쵸. 그럼 과매도의 기준이 되는 본인의 의견? 생각보다 저거 설명할 수 있는 사람 없거든요. 왜 과매도인데? 과매도의 기준이 어떻게 되세요? 그럼 이거 설명할 수 있는 사람 제가 볼 때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잘해주셨네. 주식 투자는 종합예술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진짜 과매도라고 들어갔다가 지하실 뚫고 관뚜껑 닫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왜냐면 매도가 매도를 불러일으키는 것도 있잖아요. 이번에 테슬라도 사실 그런 형태였고 테슬라 주가가 떨어졌대. 그 시장의 여론에 알려지면서 더 매도를 일으켜서 더 과매도를 이끌어내리고 그걸 어떻게 예측하냐는 거죠. 과매도의 기준이 그게 어떻게 정량화될 수 있는가라고 하면 저는 좀 힘든다. 그럼 언제 매수할지는 사실 과매도의 기준이 없기 때문에 저게 좀 어렵죠. 저도 옛날에 실수했던 게 현대위아였거든요. 현대의료가 이제 디젤 엔진을 엄청 잘 만들고 공장도 잘 돼 있고 인프라 잘 돼 있는 상황이었는데 디젤 시장이 죽는다라는 걸 주가에 이미 반영하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걸 간과하고 현재 기업 가치가 너무 싸다라는 생각만으로 이제 현대의료의 저점에서 샀다라고 했는데 그 뒤로 30-40%더 빠졌어. 왜냐면 디젤 시장 죽었거든. 그걸 이미 주가에 똑똑한 사람들이 반영하고 있었던 거지. 난 충분히 조사했는데도 거기까지는 조사가 안 됐고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충분히 기다렸는데도 훨씬 더 떨어졌다. 그래서 저도 그런 시점이 있었죠.
그래서 손실 그때 좀 많이 봤어. 물타기에서 빠져나오긴 했는데 우리 엄마 계좌로도 샀었거든요. 그럼 굉장히 큰 포지션이었겠는데. 그렇죠. 왜냐면은 경량화한다는 건 그만큼 확신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만큼 근데 주식시장에서 안 먹힌다는 거죠. 왜냐면 내가 엄마 계좌로도 샀을 정도면은 확신을 했다는 그렇지. 소리네. 왜냐면 숫자 계산기 두들겨 보고 현재 있는 공장 부지 다 파면 현재 시총보다 싸다 이 계산이 나오는데 어떻게 투자를 안 하는 거죠. 근데 그만큼 위험하다는 거죠. 그 기준이. 공통점은 찾기가 굉장히 어렵다. 왜냐면 기업은 다 다르잖아. 네, 그렇죠. 공통점이 있을 수가 없어요. 산업의 공통점 뭐 이런 건 있을 수 있지만 기업이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어요. 같은 기업은 없어요. 법인이라는 거는 하나의 어떻게 보면은 생명체의 느낌이죠. 그렇죠. 각각은 다른 기업이다라고 봐야 될 거예요. 손실이 나다 보면 저도 모르게 공격 투자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국장님도 그러실 때가 있나요? 저도 맨날 그러죠. 저는 투자를 하고 있는 한 트레이딩도 계속했기 때문에 매 순간이 저 유혹에 걸렸던 것 같아요. 아침에 손실 나면 멈춰야지라고 알면서도 내 손은 3시까지 계속 사고 팔고 손실을 메꾸려고 하는 이 행동은 제가 죽을 때까지 실수하고 참고 후회하고. 그걸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거기에서 저는 완벽한 사람은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처음으로 큰 비중을 넣은 종목 있었을 때 어떤 생각이셨냐고도 물어보신대요. 근데 한번 깡통 차고 나서는 그런 적 없어요. 아, 무조건 나눠서 네. 하나에만 크게 들어간 적 없다. 네, 하나에 몰빵한 적 없어요. 근데 처음에 트레이딩 할 땐 있었지. 근데 뭐 때쯤 영상으로 올라가진 않았지만 NC도 제가 40억 넘게 잡은 포지션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건 잘 빠져나오긴 했었는데 그때는 이제 제가 프라이빗하게 있는 이 단톡방이 있었는데 투자자들끼리 셋 다 NC에 대한 의견이 하나로 통일됐고. 네, 통일됐고 근거가 똑같았어. 그래갖고 셋 다 거기에 셋이 포지션이 2,300억이었어요. 제가 한 30-40억 넣었던 것 같고 다른 투자자들이 이제 나머지 캐파를 채웠는데 그때 되게 한 이틀 정도 시세를 보고 다 수익을 잘 내고 나왔어요. 저는 먼저 일찍부터 팔기 시작해가지고 좀 수익이 적었는데 다른 분들은 수익이 굉장히 컸죠. 그때 NC 콩콜이었는데 콩콜 할 때 무조건 거기는 생방으로 틀어주거든요. NC는. 그럼 저희 그 듣고 있어요. 실시간으로. 근데 저희들은 선수니까 하도 오래 거 들어가가지고 콩콜 뉘앙스만 보고도 실제 어떻겠다라는 게 가늠이 오거든요. 그래서 그때 재밌는 경험이 있었죠. 잘하는 트레이더들끼리 모여가지고 재밌게 트레이딩했던 또 시절이 그립기도 하고 가끔은. 그 컨콜에 그럼 택시님 나오시는 건가요? 아니요, 그 택시님 만나요. 아, 그 말하는 사람 되게 귀신 같은 사람이 있어. 아. 절대로 뉘앙스를 안 나타내려고 기계같이. 너네 리니지 M 다 나왔는데 다음 뭐 할래? 우리 불소 할 거야. 근데 불소 그거 이미 PC 시장에 망한 거 아니야? 그럼 그거에 대해서 막 휘황찬란하게 또 얘기. 그것만 한다는 게 아니라 한번 코고. 근데 그런 질문 자체를 국내 증권사는 거의 안 하고 이제 외국계 증권사가 많이 하거든요. 국내 증권사는 눈치를 많이 보는구나. 그런 질문하면 다음에 못 오게. 이제 그 시절만 해도 그랬어요. 근데 이제 막 그때는 유한타가 공격적으로 잘 질문하는 애널이 있었는데 오늘 들어갔구나. 이제 그런 재밌는 썰이 그때 있었죠. 네, 종목 몇 개까지 보유해 보셨나요? 몇십 개 보유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나요? 여기서 우리가 교훈을 줘야겠다. 계란으로 줘야겠는데? 계란으로?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몇십 개는 안 되고요. 자기가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라 그러면 뭐 자기 마음이니까 상관없는데 대부분은 투자가 직업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수십 개의 종목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은 드물다고 생각하거든요. 자산이 여러 자산 형태로 이제 분배되는 거는 저는 오케이라고 생각하는데 종목이 진짜 관리를 못할 정도로 보통 일반 투자자분들은 산업을 대표하는 주식 정도만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비중 있게 저는 담는 정도로 추천하고 전문성이 있는 분들은 저는 그 산업에서 조금 더 확장해가지고 예를 들면 서플라이 체인 중에 하위 산업군들을 대표하는 기업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로 확장해 나간다 그러면 종목이 당연히 많아질 수밖에 없는데 대부분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많은 포트폴리오를 관리하는 거는 대부분에게 적용되는 사례가 아니기 때문에 추천하고 싶은 방식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네, 그러면 여러분 또 주식 얘기했으니까 저희 두 번째 PD 저희 조금 더 가벼운 얘기 요즘 유행 이제 이슈인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여러분들도 관심 많을 수도 있어요. 맞아. 저는 10분 뒤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인사해요. 안녕. 다음 주에 봬요. 저는 뭐 드셨니에요? 저녁? 유부초밥이랑 오징어 튀김. 오징어 튀김. 거기 우리 구독자분이 하는 가게잖아. 그래갖고 조만간 한번 앉히기로 했어. 아까 석중에 가서 섭외했어. 사장님도 질문할 게 많다 해서